안양과 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반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 평가란에 개인적, 정치적 성향 등이 기록돼 있었는데 실제 평가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과 컨디션 관리 등의 마무리 전략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입주한 지 20년을 넘어선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지역에선 재건축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지부진하면서 1기 신도시는 집값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 절반 가까이는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됐습니다. 총 3,341만여 가구 가운데 155만 9천여 가구, 절반에 가까운 약 45%가 노후 아파트인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1기 신도시, 3본 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74%를 넘어서면서 경기도에서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과 동두천, 부천, 안산시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노후 아파트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 수명은 몇 년일까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건축공법이 워낙 좋아져서 50년이다, 100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수명은 약 30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도 30년 이상으로 규정됐죠.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때문에 3본 신도시 같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에 아주 큰 기대감을 나타냈죠. 하지만 특별법은 반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는 만큼 희망 고문에 그칠 것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반등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1기 신도시 아파트 값은 지난 8월 말 이후부터 한 달 넘게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본 신도시는 지난달 오히려 0.04% 집값이 빠졌고 평촌과 중동 신도시도 0.03%씩 하락했습니다. 이들 1기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재건축으로 선회한 아파트 단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들은 지지부진한 법 제정에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대선부터 끌고 온 이슈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칫 내년 총선까지 해당 이슈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받는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부가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핵심 공급원인 1기 신도시는 약간 뒷전이 돼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쟁적인 부분보다는 노후 주택이 몰린 1기 신도시부터 빠르게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의왕에선 오메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10년 넘도록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많은 면적의 그린벨트가 개발로 인해 훼손됐다며 이제는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면 도시공사 측은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오메기지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 오메기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입니다.
하지만 당시 장안지구와 백운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던 의왕시는 국토부의 잠정 보류 의견을 받아들여 오메기지구 사업을 일시 중단했고 이후 10여 년 만인 지난해 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오메기지구는 민관 합동 방식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를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PFV의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도시공사가 25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절반의 지분을 갖고 민간 개발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최소 250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마련을 위해 의왕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지난 3일 열린 임시회에서 반대 4표, 찬성 3표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PFV 개발 방식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녹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 5만 가구 이상이 지금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그린벨트도 약 430만 미터 제곱이 지금 훼손되고 개발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에서 회색 도시만 만든다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또 교통과 의료 등 주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소 6천 세대 정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포도송이식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 출자 동의안을 다시 올릴 예정이라며 오메기지구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2월에라도 의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다소 계획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의왕도시공사 자본 특성상 PFV 개발 방식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10%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한 PF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업 방식을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메기지구에 대한 의왕시와 도시공사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12월까지 남은 3주의 시간 동안 여소야대의 의왕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번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교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3천 세대가 입주한 시흥시 거북섬동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중교통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흥시 거북섬동입니다. 올해 초 4개 아파트 단지에 약 3천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되던 당시 버스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요가 적어 버스를 늘리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 이후 인구가 늘면서 시흥시는 지난 7월 거북섬동의 인구가 10,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지금은 어떤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3, 40분에 한 대씩, 그리고 가끔 배차 시간 안 지키고 안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오면은 8시 50분, 5분 차 타려고 하면은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택시 불러서 타고 나가거나 아니면 모여서 나가시거나 하거나. 시흥시는 운전기사 추가 채용으로 배차 시간을 앞당기고 전국 최초로 수요 응답형 광역 콜버스 사업도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배차 간격과 함께 노선이 부족하다는 불편도 추가된 겁니다. 차가 정학역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마트에서 갈아타면 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시간을 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 거북섬동은 오는 2027년까지 2,1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주변에 대형 오피스텔과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대중교통은 더욱더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버스기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시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산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임차 계약과 동시에 임차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65살 공인중개사와 39살 중개보조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들에게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안산에선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이 어느 시장 때 채용됐는지,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지 등이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승진이나 상을 받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정직이나 감봉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가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체를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의 환경정책과 교육,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시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재단의 전임 대표이사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재단 구성원으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인사기록 카드 형태의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26명의 직원에 대한 신상 기록에 덧붙여 평가란이 존재합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시장 때 채용됐는지, 개인적, 정치적 성향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재종길 시장 때 채용되었으나 유일하게 민선 8기 시장을 지지함,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경기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B씨는 국내에서는 박사학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김철민 시장 때 채용됐으며 개인주의 및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평가했는데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C씨는 공무직에서 일반직 과장으로 채용될 때 당시 이민근 시의원의 반대에도 일반직 과장으로 눈속임 채용됐다며 회계직으로 보내면 관두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관두겠다던 회계 담당으로 전보됐습니다. 문건을 살펴보면 26명의 직원 중에서 5명은 긍정평가와 함께 승진과 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평가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윤기종 전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민선 8기 들어서 환경재단 구성원들을 물갈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누가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사람이 그만뒀어요. 4사람이. 그리고 3건의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2사람이 장기 휴가를 갔고요. 1사람은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 안산환경재단 박형규 대표이사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바 없으며 지난해 9월 16일 직원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은 뒤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즉각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안산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의 고발 조치에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안산시 산하 공공직원들이 사찰과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안산시에서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발 과정에서의 법적 다툼, 안산 그리너스FC 대표이사의 선수 선발을 둘러싼 뒷돈 논란, 안산 도시개발 대표이사의 노동조합과의 갈등에 이어 안산 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산하기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시흥 백오 신도시는 장애아동 폭행 사건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교사가 장애가 있는 아동을 수차례 폭행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이 센터 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이의 얼굴이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한 남성이 아이를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지난달 백오 신도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A 교사가 장애가 있는 7살 아동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소식이 지역 내 온라인 카페로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해당 교사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아이의 트라우마가 우려된다 등의 댓글이 수십 개 달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재진이 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장은 우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가 있었지만 처음엔 명확한 장면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해당 교사가 폭행을 가한 적이 결코 없다고 했다며 사건 초 폭행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CCTV가 왜인지 그거 아이가 잡으니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실수라도 이런 했으면 어머니한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선생님 진짜 이게 다냐. 어머니야 어때요?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교사의 폭행 장면이 포착됐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한 폭행 당시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차례 뺨을 때리고 아이가 주저앉자 아이에게 또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애들 얼굴 때려. 그랬다가 이렇게 때려. 계속 때려. 애가 뒤로 물러. 너무 무서우니까 뒤로 물러가.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또 이렇게. 주저앉은 애를 또 때렸다. 원장은 센터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타 교사들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센터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아 문을 닫는 것도 고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3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추가 고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입건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단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요. 효과적인 수능 마무리 전략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제를 시도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자주 틀리는 문항들을 확실히 습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권합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수능 당일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가운데 개념이 적용된 문제들을 쭉 살펴서 노트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전 한 20분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만큼 중요한 건 건강과 컨디션 관리입니다. 부쩍 기온이 떨어진 날씨에 감기 등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수능 시험 시간에 맞는 생활 리듬이 몸에 배도록 최적의 수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약화와 집중력 감소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적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험 전에는 컨디션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잠을 좀 설치거나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좀 만들어 놔야지 전날 하루 일찍 자고 싶다고 해서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해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우리 집에 불이 나 창밖으로 연기가 올라와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옥상 대피 공간이 있다면 그곳으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상층이라고 해서 옥상 대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인데요. 최상층에 옥상 대피 공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옥상 피난시설 3종을 따라가서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옥상 피난시설 3종이 대체 뭐냐고요? 피난 안내 테이프,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옥상 출입문 안내 표지입니다. 피난 안내 테이프는 피난 경로를 따라서 바닥이나 벽에부터 우리의 피난 경로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난 안내 테이프를 따라가서 보면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멈춰주세요. 이 시설은 피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그때는 다시 피난 안내 테이프를 따라서 정확한 출입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화재 대피문, 옥상 출입문 등이 기재된 옥상 출입문 안내 표지가 붙은 이 문이 바로 진짜 옥상 출입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대피 공간으로 나간다면 안전한 옥상 대피 완료! 화재가 나면 누구나 당황스럽죠. 그때 옥상 대피를 해야 한다면 옥상 피난시설 3종을 따라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손윤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옥상이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공간으로 사용되는데요. 화염과 연기를 피해 옥상까지 올라갔지만 옥상문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아파트 화재입니다. 4명 중 2명은 옥상으로 대피하려다 옥상문을 찾지 못해 옥상문 근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최근 3년간 경기 지역 아파트 화재는 3,536건이 발생했고 48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40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화재 사망자 48명 중 19%를 차지하는 9명은 피난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시 신속하게 옥상을 찾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피난시설 3종, 옥상 피난문 안내 표지, 피난 안내 테이프,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를 설치해 피난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건물 옥상 출입문 위치와 정보를 미리 숙지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축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옥상 출입문 위치, 지붕 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